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고된 일을 저에게는 시킬 마음이 없다면서 강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더욱더 악화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도배 일은 어느덧 남편 옆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몇 달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행복감이 더 컸었고, 고생한 만큼 저희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넉넉한 54평을 계약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 54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모까지 걷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건 싫어해서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54평에 방 4개면 나 하나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왜 싫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그 돈 너희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몸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좋잖니. 아, 글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데서 함께 지내다 보면 고부지간 사이 틀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엄마가 무조건 이사가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다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너는 항상 보면 며느리만 중요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잡아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건데 너는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럼 며느리만 좋다면 너도 허락해 주는 거지? 내 아들은 네가 힘들어지는 걸 못 보겠다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겨서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배려하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사는 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가끔 마찰이 생기는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결국 중간에서 감정이 터져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싫어요. 남편이 시모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남편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첫째 딸이 심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시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 먼 지방에 계시고 일도 하셔서 시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에 시모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딸을 봐주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동네 지인분들을 다 끌어들여 저희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묵묵히 제가 알아서 처리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퇴근을 같이 해서 남편이 항상 시모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처럼 똑같이 참고 있었고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인 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 딸은 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조금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와 연락까지 끊어버렸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희 부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노력에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겉으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론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길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던 상태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모는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시모가 그런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단어가 한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 보고 개족보라면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서 제 얼굴이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들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살면서 외모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서운했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는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자 남편도 시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저와 같이 연락을 끊고 지냈었어요. 시모는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욕먹었던 걸 서운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분풀이를 한 거라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건 정말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2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고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호자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그 핑계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너무 놀랐는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고 끊어내지 못하게 천륜이라고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6개월이나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모가 겉으론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안 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되었거든요. 걷는 게 힘들다며 나이를 먹어서 다친 부분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몰래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거짓된 행동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라서 시모에게 조금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일 특성상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 몇 번이나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면 그땐 정말 평생 얼굴을 안 보기로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키더니 저희 안 볼 때는 몰래 밖으로 나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시모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길래 남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간 건물 앞에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길래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차에서 내려 시모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잠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모 또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저희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였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없어진다더니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시모의 모습에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주어졌었고 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저희 가정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강하게 차단해버리자 시모도 결국 포기를 하고 또다시 혼자서 몇 년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다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데 무작정 밀고 들어와 고집을 부려서 저희도 참 난감했었어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시모도 욕심이 생겼는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왔던 터라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가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더는 대화해봤자 서로의 기분만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모만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며 줄 게 있다고 저만 오길 원했어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설명한 뒤 저 혼자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우선인 게 말이 되니? 내 아들과 그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혼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건데요?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믿고 상당히 설치는데 결국 팔은 하늘로 굽게 되어 있다는 거 몰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둘이 그만 정리해라. 역시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었네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던 것도 전부 거짓된 모습이었고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한 줄 아니? 남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 너 같은 개족보가 그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필리핀 사돈이 웬 말이야? 첫째 손녀가 예전에 몸살 났을 때 왜 내가 안 봐줬는지 알아? 순수 한국 혈통이 아니잖아.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정이 가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국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같은 개족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뱃속에 태어난 자식들 얼굴 꼴보기도 싫고 너도 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네가 뭔데 모자지간을 끊어내려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의 집안 그만 망치라고. 정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데 더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100만 원은 준 거니까 받을게요.
그동안 그이가 생활비 줄 때마다 그 돈 정말 아까웠었는데 오늘은 이 돈으로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더니 정신 상태가 산으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 하는 것 보니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요양원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 말 다 끝났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이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가서 미리 짐 좀 싸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애초부터 똑바로 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부른 거 아니니까 음료수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저도 주스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화가 잔뜩 올라온 시모는 남편과 그만 이혼하라며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양손을 붙잡아 패대기 쳐버렸고 몸에 묻은 커피를 털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의자를 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등을 맞게 된 저는 비명과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웅크린 채 힘겹게 남편한테 전화를 연결한 뒤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제 전화기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 액정을 깨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며 당장 이혼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시모를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제 전화에 바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모습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붉히면 되겠냐고 양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로 단둘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된 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방금 이혼하라고 했거든. 위자료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그렇게 할 거지? 설마 너를 낳아준 엄마를 등 돌릴 거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빠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잖아. 그때부터 사는 게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도 너를 놓지 않았고 악자같이 살아오면서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돌아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피를 나눈 천륜이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 혹시 알아? 54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 전부 다 먹으려고 너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도 많이 봐서 알잖아. 더군다나 개족보인 쟤랑 같이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길이나 망치는 게 엄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아예 끊어내려 했어도 저 사람이 낳아준 당신을 내치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자고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 생각하며 좋게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힘들게 일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당신은 매번 매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고독사로 떠나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결국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선택해라. 쟤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마는 저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는 카페에서 뛰어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말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축해준 뒤 차에 태웠어요. 시모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위 난간까지 올라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가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충격적이게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진 시모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다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를 물 밖으로 힘겹게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시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옮겨진 시모는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긴 했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는 바람에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숨만 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담당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깨어난다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시모는 처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의사의 입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다리 위로 올라갔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거고 받아준다면 또다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시모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응징을 해주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게 버텨봤자 앞으로 2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신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의사는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저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이 신청사연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서 그나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낙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이죠. 이 채널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여 시기 좋게도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보다도 직급을 빨리 달았던 케이스였죠. 어린 나이에 빨리 진급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에서 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직장 내 질투라든지 여자가 승진을 했다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열심히 했어요. 최대한 능력을 어떻게든 보여주겠다는 마인드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그렇게 이악 물고 회사를 다닌 결과 최연소 나이에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렇게 일에 빠져 살았을 무렵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건 바로 직장 후배였습니다. 아니,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거리처가 그렇게 한다고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너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 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겠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근데 그쪽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한 거예요. 일단 제가 다시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팀장님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제 남편은 직장 후배였어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진 않지만 착하고 성실한 후배였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회사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기가 아닌 후배였어요. 독하게 일만 하던 저에게 안시처 같은 존재가 되어준 것도 남편이었어요. 남들은 독하다, 여자가 저렇게 악자 같아서 뭐하냐라고 욕했지만 남편은 늘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사회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2년 차라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월급을 내가 뻔히 아는데 자기 씀씀이가 좀 커서 그런가? 아,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시고 돈벌이 수단이 안 되시니까 내 월급으로 엄마가 생활을 좀 하셨거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 미안해. 그래도 이제 아버지도 다시 취업하시고 하셔서 결혼하면 절대 이런 돈 문제는 걸림돌 되지 않을 거야. 뭐 돈이야 다시 모으고 하면 되지만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을 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봐. 결혼을 하면 우리가 가정이 따로 생기는 거잖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알겠어. 그래도 헛돈 쓴 게 아니니까 뭐. 결혼을 하려고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말에 뭐 이해는 가더라고요.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과 저희 집에서 조금 도와주신 돈으로 회사 근처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의 경제력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갈 상황과 남편의 성실한 점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금전적으로 여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 주는 것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더 나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 평생 사랑받고 사는 게 아빠는 제일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서방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뭐하니? 가정적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 돈보다는 마음 씀씀이가 최고야. 얼마나 자상하고 너한테 잘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잘 살아봐, 우리 딸, 알겠지? 고마워요. 그래도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나 집 하는데 보태주시고 내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고마워서. 자식 하나 딱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못 해주겠니? 걱정 말고 잘 살기나 해. 엄마 아빠는 그거만 바라니까 알겠지? 다행히도 제 행복만을 빌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본격적인 신혼이 시작되었어요. 신혼 생활이 시작되니 처음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동반자로서 산다는 것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결혼 전 그렇게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좋은 말씀만 해주시던 분은 결혼 후 완전 남이 되었어요. 당황스럽고 이런 게 10월드인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너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좀 들러라. 어쩜 코빼기도 안 비추니? 그게 며느리 태도야? 결혼을 했으면 이씨 집안 사람인데 우리 집 가풍을 익혀야 할 거 아니야? 너 설마 우리 돈 좀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너 그러면 진짜 안 된다. 알겠어? 에이, 어머님. 요새 회사가 이런저런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네, 오늘 서리 씨랑 같이 들릴게요. 걱정 마세요. 빨리 와. 그리고 올 때 저녁도 해 먹어야 하니까 장 좀 봐와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는 올 때 장까지 봐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이니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퇴근 후 같이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을 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 또다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댁을 무시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트집을 잡으시며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얼씨구, 너희 6시에 끝나는데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와? 네가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시간이 늦을 수가 있어? 너 말해봐라. 네가 회사에서 우리 서리보다 직급도 높고 뭐 돈도 더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죠? 어머님이 장 봐오라고 하셔서 끝나자마자 장 보고 지금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 얘기가 왜 나오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까도 전화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어머, 언니는 말투가 그게 뭐예요? 무슨 엄마를 가르치는 말투야?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오빠한테 딱 봐도 집에서 어떻게 할지. 뭐라고요? 아가씨, 팩트는 그게 아니죠. 느닷없이 어머님이 갑자기 화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인데 제가 오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훤히 보인다는 말이 좀 듣기 그렇네요. 제가 무슨 이 집의 천적도 아니고.
아, 그래. 엄마랑 너 그만해. 엄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앞으로 자주 들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줬던 분들이 무슨 갑자기 때를 지어 저를 공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그렇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고, 식사 후에 어머님이 설거지와 과일까지 깎아오라는 명령에 모든 걸 이행하고 나서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집에 가면서 어찌나 황당하던지 남편에게 말을 했죠. 어머님은 무슨 나를 하녀 부리듯 부리더라? 내가 오늘은 더 이상 큰 소리 나기 싫어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끝나서 장 보고 온 다음에 저녁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또 과일 먹은 거 치우고 내가 이 집 하녀야? 자기 어떻게 한 번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아주 어머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벌써부터 이러기야? 나 진짜 황당해서 그래. 아니, 사실 그렇잖아. 원래 며느리라는 게 다 그런 일 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도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근데 내가 거기서 당신 도와준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그냥 이해해. 맨날 도 아니잖아, 어? 뭐? 아, 진짜 당황스럽다. 결혼 전이랑 결혼 후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아, 뭐 또 그렇게 얘기해. 그냥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면 될 것이지. 네가 우리 집에서도 상사인 줄 알아? 그냥 내 말 들어. 처음 보는 남편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날 큰 충격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다음날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미안하다고 해줘서 풀렸지만 말이에요. 그래, 이런 날이 또 얼마나 오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애써 시댁에서 있었던 일은 넘어가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하시더라고요. 한번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드리니 어머님은 당연한 양 저를 부르시며 늘 저를 하대하시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방패막이 돼주지 못했고 오히려 저보고 이해하란 식이었습니다. 주말에 너희 집에 가서 그 이모들 초대 좀 하려는데 어떠니? 아니, 우리 동생이랑 언니도 보고 싶기도 하고 너희 집이 넓잖아. 네? 저희 집이요? 아, 어머님, 제가 진작 초대했어야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짬이 안 날 것 같고요. 서리 씨랑 상의해서 날짜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이번 주는 어머님 내서 이모님들이랑 식사하시고요. 다음번에. 뭐야? 너 회사가 중요하니? 지금 가족이 중요하니? 아니, 내가 내 언니랑 동생 우리 아들 집에서 보겠다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해? 그냥 물어본 거다. 네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음식 장만하면 될 것을 무슨 회사 핑계를 대고 있어? 어머님, 이번 주는 진짜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통보를 하실 게 아니라 저랑 서리 씨랑 상의를 하시는 거죠. 안 그런가요? 또 그 가르치는 말투. 너 집에서도 우리 서리한테 그러냐? 애가 얼마나 기가 눌리겠어? 됐고, 이번 주 토요일이야. 알겠어? 어머님은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전 일을 하다 말고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을 옥상으로 호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게 뭐 별거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편이 아니라 아직도 본인의 부모님에게 독립이 되지 않은 남자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가 됐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이모님들이랑 식사하신다고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나 일 많은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서 어머님 뜻대로 밥 차리고 이모님들 맞이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엄마가? 그래, 그럼. 그냥 이모들 초대해서 대접한다고 생각해. 뭐 회사 일은 자기 아니어도 돌아가긴 하잖아. 자기는? 그럼 자기는 뭘 할 건데?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우리 집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머님 말이 법이야? 그럼 어떡해? 그리고 아들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말리냐고. 그냥 네가 이해해. 벽창호같이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전 정말 머리도 아프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결국 그 주말 어머님과 시이모님들을 초대했어요. 음식 솜씨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막상 그 전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왕 오시는 거 잘 대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음식들이 못마땅한지 이모님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님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걸 먹으라고 한 거니? 또 뭐 없어? 이게 다야? 아휴, 넌 이런 좋은 집 살면서 손이 왜 이렇게 작니? 참나. 아유, 그러게. 집은 너무 좋다. 아니, 우리 조카가 이런 집에 사니까 언니는 좋겠슈? 발 뻗고 잘 수 있겠는데? 요새 집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언니랑 우리 조카 힘들었겠네. 조카 며느리는 무슨 복이야? 이런 집에 시집도 오고. 네? 뭐 좋죠. 차린 건 없지만 이모님 많이 드세요. 제가 요리 솜씨가 이제 막 늘고 있는 거라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시어머니한테 배워. 그래야 우리 조카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 아니야. 여자는 무조건 내조를 잘해야 해. 조카 며느리는 얼마나 좋아. 음식 솜씨 좋고 내조 잘하는 시어머니 만나서 아주 복이 터졌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분고분하게 내내하며 자라란 말이야. 내가 우리 언니한테 좀 들었는데 말대꾸도 곧잘 한다며? 그럼 못 써. 땡. 황당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많은 말을 하시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욕을 얼마나 하셨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 이 집을 본인들이 해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겼어요. 솔직히 없이 살아서 자격지심이 가득한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보시고 제가 아가씨 때 여행하면서 모은 기념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시려고도 했어요. 어머, 조카. 나 이거 가져가도 돼? 아유, 너무 귀엽다. 우리 집에 두면 딱일 것 같은데. 조카 집에는 별로 안 어울린다. 어때? 그래, 이모님 드려라. 어머, 언니,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언니네 집에 딱이야. 가져가, 뭐 어때? 우리 아들네 집인데. 아유, 그래도 되나? 다른 것도 골라봐도 되지? 조카 며느리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네. 아주 센스가 있어. 얼마나 돈을 쓰고 돌아다녔는지 아주 집안 곳곳이 여행 기념품이라니까. 벌써부터 걱정이지 뭐. 저리 돈 쓰는 걸 좋아해서. 에휴. 그래도 이런 것도 얻어가고 좋네. 고마워 조카. 가져갈게. 안방에다 두면 딱이야. 예, 너도 골라봐라 어서.
제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모들에게 제 물건을 이것저것 챙겨주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례함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들이 다 가시고 나서 어머님께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뻔뻔 그 자체였죠. 어머님, 정말 무례하시네요. 제 물건을 왜 함부로 이모님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제 욕을 하셨으면 이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로서 뭐 잘못됐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뭐야? 아니, 네 물건이 우리 아들 물건이고 그럼 내 거나 다름없는 거지. 뭘 그렇게 난리를 치니? 너 외동이라 그런지 아주 가족애가 없구나. 애가 어쩜 그리 이기적이야? 아주 나 잡아먹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네 욕할 수 있지. 임금님 없을 때도 욕한다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좀 고분고분 하란 말이야. 넌 안 봐도 훤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님 집 가지 않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굳이 제 욕까지 하실 정도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다는 건데 뭐 어쩌겠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주 싹둥머리 없는 것 좀 봐라. 아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시애밀 내쫓아? 이게 그냥 아주 버르장머리도 더럽게 없네.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께 나가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 침을 뱉고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제가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남편의 짐을 싸놓고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나가 그냥. 이 집에서 나 더 이상 너희 집이랑 엮기 싫어. 이게 뭐니 도대체? 어머님 애초부터 나 마음에 안 드셨는데 이때다 싶어서 계속 그러시는 거 나 못 참아. 그리고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헤어지자. 깔끔하게 이 꼴 저 꼴 안 보게. 아, 왜 그래? 갑자기 우리가 헤어지긴 뭘 헤어져? 그럼 회사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신 못 그러게 할게. 못 그러게 한다고? 진작 그랬어야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 그냥 깔끔하게 끝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마음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식이 뭔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죠. 막상 아기가 생기고 나니 이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부재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도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지만 많이 참았어요. 애 가졌다고 남들 다 가지는 앤데 너무 우리 아들 부려먹지 마라. 너 회사에서도 네가 상사라며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애 쉬게 해줘. 알겠니? 임신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여하튼 부려먹지 말란 말이야. 부려먹다뇨, 어머님. 그리고 요새는 남편이 가정적인 게 좋은 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부장적이게 그러세요? 그래도 아직 시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 가졌다고 네 서방 피곤한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라. 알겠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다른 집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신다는데 그저 저희는 혹시라도 본인 아들 힘들까봐 저한테 딱 잘라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래도 바란 게 없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에게 결핍이 느껴지지 않도록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쁜 아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낸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욱더 인정받는 하루하루였고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남편감을 인사시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남편감을 인사시킨다고 하자 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 이 집을 어떻게 소개해? 집구석도 작아가지고 방이 2개밖에 없는데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도 알잖아. 그 사람 의사인 거. 그래도 엄마니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아, 어떡해. 우리 집 보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게 말이다. 뭐 해주진 못해도 번듯하게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니? 아, 너네 오빠네랑 잠깐 바꿔가지고 강남에 산다고 하면 되지. 어때? 괜찮지? 어차피 내 아들 집인데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말? 아, 신난다. 아, 나 진짜 심란했잖아. 혹시라도 우리 집 보고 실망할까봐. 근데 새언니가 허락해 줄까? 기겁할 것 같은데? 지가 뭐라고 기겁을 해? 내 아들 집인데 지가 뭔데? 하라면 할 것이지. 됐어. 엄마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저희에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처음 듣고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이없게도 어머님과 쿵짝이 맞아 그렇게 하라고 하며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몰더라고요. 다음 주에 설미 남편감 인사 올 건데 강북의 그 집을 어떻게 오라고 하니?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던데 뭐 해주지 못하더라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집 좀 비워줘. 우리 집 갈 거라. 아, 그러면 되겠네. 뭐 하루 정도 오는 건데. 그래도 강남에 사는 게 보기가 훨씬 좋지. 그래, 엄마, 알겠어. 그럴게요. 네? 어머님, 집 보고 헤어질 거였으면 진작 걸러야죠. 그리고 아이 짐이랑 이런 걸 어떻게 옮기라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야? 네가 뭔데 어렵대?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 아들이 된대잖아. 웃기지 말고 당장 바꿔. 알겠어? 하여간 고분고분이 없어. 고분고분이요? 어머님, 집 바꾸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시엠이 재량이다. 집 바꿔라. 알겠어? 그리고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들이 된다는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그러게 말이야. 아,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가족끼리 집 좀 바꾸면 어때서? 난 엄마가 여기 집 달라고 해도 줄 거야. 제정신이야?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야. 당신 권한 있어? 당신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막말로 당신도 저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저 그동안 말 안 하고 살았는데 당신들 진짜 용서 못해. 당장 나가. 어머, 어머. 저 눈빛 좀 봐. 아주 잡아먹겠다. 우리 아들이 저런 기에 눌리고 살았던 거 아니야? 아유, 독해가지고. 눈빛 좀 봐. 순간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터졌어요. 정말 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 모습을 두둔하는 남편조차 모든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들과 이젠 함께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무엇보다 초등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딸마저도 이런 인간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쿵짝이 맞는 두 모자를 잡아 족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여기서 손절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제 확실히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라고 말이죠. 아들 집? 여기 내 집이야. 주인 재량이니 네 아들 데리고 나가. 당신도 나랑 끝인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당장 나가. 뭐? 너 오늘 잘못 먹었냐? 이혼은 무슨?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모자라서 너 오늘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 고쳐주마. 아주 지잘난 줄 알고 살지? 너 같은 애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알겠어? 버르장머리? 아주 본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하는 말이네. 본때를 어떻게 보여줄 건데? 기가 막혀서 원.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저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며 그 즉시 제 뺨을 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바로 남편의 뺨을 치고 시어머니를 밀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난투극이 이어졌어요. 결국 호기롭게 덤볐지만 제 기세에 시어머니는 나가 떨어졌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신청을 내렸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은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어 결정한 일이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자 남편은 이제서야 큰일이 난 것을 직감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아니, 엄마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리고 나도 집 바꾸는 거 없던 걸로 할게. 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면. 됐어. 이미 끝났어.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너랑은 애초에 엮이는 게 아니었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너란 놈. 돈 없고 마마보이에 지 엄마라면 벌벌벌. 내가 미쳤다고 이런 놈이랑. 애는 내가 키워. 너희 같은 집구석이랑 엮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렇게 모진 엄마였어? 우리 애한테 아빠 없는 애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너란 아빠 있을 바엔 없는 게 나아. 그리고 그런 할머니도 필요 없고 구질구질해가지고 너네 집구석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 제가 절대 변할 마음이 안 보이자 남편은 좌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날 맞은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제가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악을 써대며 저에게 욕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본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이 소송이 신우이 남편 될 사람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신우이는 파혼을 당하고 말았죠. 신우이가 파혼을 당하자 시댁에선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전 오히려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날 업신여기더니 정말 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거짓된 삶으로 시작될 인생, 애초에 빠그러진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신우이는 울고불고, 시어머니도 당황하고 아주 파국이었습니다. 그 의사 사이가 뭔지 참 가관이더라고요. 네 년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딸 결혼 파탄 내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아냐고? 그냥 고분고분 12마리나 따르지. 감히 뻗대다가 이런 꼴을 만들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네 눈에 피눈물 낼 줄 알아? 어휴, 독한 것. 마음대로 해. 당신 같은 사람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누가 이기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본때를 보여줄게. 그리고 애초에 의사 집안이랑 이딴 집안이 가당키나 하니? 정신 차려. 당신네는 딱 당신네끼리 모여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민폐 그만 끼치고. 저년이? 아주 말대답은. 그래, 아주 끝장을 보자.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회사 상사에 꼴랑 좀 이씨 살았다고 저러는 모양이지? 너 내가 아주 콧대를 더 꺾어놨어야 해. 어디 여자가 직장 다니면서 콧대를 세우길? 조신하게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고 내내 해야지.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깟 회사 좀 다니는 게 뭐가 유세라고? 겨우 그 이유였어? 그래. 그러니 평생 이렇게 발전도 없고 없이 사는 거지. 아줌마, 이제 저 없으니 잘 지내보셔요. 이혼을 하는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게, 그리고 집이 좀 더 잘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무조건 남편보다 못나서 남편에게 설설기고 살길 바랬던 거죠. 절대 맞춰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고, 다행히 제가 더 능력이 있고 초등학생인 딸아이의 의사표현으로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셨죠. 남편은 저에게 한 달에 양육비를 주어야 했답니다. 결혼한 기간은 꽤 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재산 축적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고 남편은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희의 이혼 소식을 알고 능력 없는 남편을 물류센터로 보내버렸죠. 아무래도 같은 곳에서 계속 부딪히는 게 불편할 것 같다는 회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물류센터로 발령이 나자마자 한탄을 하더군요. 네가 회사에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이게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뭐야. 어떻게 내가 물류센터로 갈 수가 있어? 네? 저기요. 저 엄연한 그쪽 상사거든요?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니 공과사는 구분해 주시고 당신같이 모질이한테는 물류센터가 딱이네요. 알겠어요? 그동안 공짜로 회사 돈 받아갔잖아. 이제 몸으로 보답해야지. 더 이상 말 걸지 마. 아, 진짜 너무한다. 아니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진짜야, 제발. 그때도 한번 봐줬지 내가. 나 더 이상은 안 참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더라. 그냥 너네 엄마랑 네 동생이랑 그러고 살아.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다 끝이 났어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이는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참 회사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은 차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오히려 워킹맘으로서 정말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죠. 누군가 저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평화롭더라고요. 한편으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일찍 철이 들어 제 선택을 존중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딸이 행복해지는 것 딱 2가지예요. 이 2가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열심히 일하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싱글맘, 싱글파파 분들이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9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상태인데요. 만일을 대비해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시모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홀로 남편을 의지하면서 오랜 기간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따로 살림을 차린다는 말에 상당히 우울해 하셨고 결국 곡기까지 끊으시게 되면서 큰일이라도 날까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만의 집이 필요했었고 그동안 상상했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평생 눈치만 보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아 치가 떨릴 정도로 시댁에 들어가 시모를 모시는 게 상상만 해도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도련님도 함께 살고 있었기에 불편함은 더 크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하필 곡기를 끊으셔서 남편과 함께했던 신혼집을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이 저에게 애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엄마 세상 떠나는 거 아직 보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잘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저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돕겠다던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었어요. 시댁 생활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때 당시 정말 배신당하는 느낌이었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했었지만 하필 힘든 상황에 임신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걸 상상해 본 적 없어서 두려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 넘어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곡기를 끊으셨다던 시모는 남편이 시댁에 다시 들어온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던 시모는 어디 가고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달려드셨죠.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버티기로 결심을 했고 이를 갈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네가 이럴수록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거 모르니? 얘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네. 이번 명절은 너희 친정에 올라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고집 피울 거야? 어디가 우선인지 잘 생각해라. 내가 여기에서 쓰러졌으면 좋겠어? 이 추운 날씨에
이제 막 태어난 애 데리고 그 먼 곳을 다녀오겠다고? 그렇게는 절대 안 되니? 방 안에 들어가 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밖에 눈도 오잖아. 나중에 추석 때 찾아뵈면 되지. 굳이 추운 겨울날 처갓댁에 가야만 되겠소? 이럴 시간에 어서 서둘러 당신 할 일 끝내고 우리도 저녁 먹어야지. 집안에 있는 이불 전부 다 세탁하기로 했잖아. 해가 바뀐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 당신도 잘 알지? 다음에는 꼭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몸 좀 추스른 다음 바로 아이 계획 잡도록 하자. 내가 당신이 하자는 대로 왜 해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나한테 울먹이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 데려오더니만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나랑 한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야?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맨날 어머님 등살에 살기 너무 힘들어서 바람 좀 쐬러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붙잡는 순간 그때는 정말 책임 안 져. 정작 우리 부모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내 딸을 제대로 보신 적도 없다고. 명절 끝나고 올 테니까 연락도 하지 마. 오고 싶을 때 올 거니까 집안일이던 저녁 준비던 당신이랑 도련님이 알아서 해. 어머님도 이제 건강하시잖아. 나 혼자 피해볼 순 없지. 그러니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댔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시무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것 같아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부모님 얼굴 정식적으로 뵐 수 있는 명절을 본인들끼리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행동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딸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었다면 분명 때가 됐을 때 알아서 눈 오는 날 남편이 저와 아이를 걱정했을 테고 친정에 같이 가려 결정했겠지만 현관문 밖을 나설 때까지 남편은 한 발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명절이 끝난 뒤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확고하게 내릴 수 있었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화가 많이 나신 아빠는 남편에게 얼굴 좀 보자며 전화를 걸었고 명절이 끝난 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마냥 어두운 표정으로 저희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참 동안 침묵만 흐르고 있을 때 아빠가 남편에게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 한심스럽게 바라보시자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세요. 제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은영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맞춰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정말 힘들다고요. 저희 어머니 눈치 보랴, 은영이 눈치 보랴, 중간 역할을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웃기고 있네. 당신이 노력을 했다고? 입술에 침은 바르고 얘기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나 도와준 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 힘든 임신 생활 겪고 있을 때 당신은 밖에 나가서 술만 퍼먹고 왔었고 내가 잔소리한다고 어머님은 내 목소리 듣기 싫다며 임신한 나에게 화까지 내셨는데 나를 위해 최대한 맞춰주며 살았었다고? 당신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어머님이랑 함께 지내는 거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꾹 참고 버티려 했던 것도 전부 다 우리 딸 소연이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나도 이제 지친다. 그냥 이혼하자. 장인어른 보셨죠?
은영이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집에 들어와서 은영이 눈치 보고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다 제명에 못 살 것 같다고요.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죠.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잖아. 자네가 내 딸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사부인 몸도 회복하셨다며. 그럼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다고 나오지 않는 거야? 자네도 은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우리 손녀의 앞날도 생각해야지. 맨날 자네랑 은영이가 서로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뭘 보고 자라겠나?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힘들겠지. 하지만 은영이도 자기 새끼 봐야 하지. 사부인 눈치 봐야 하지.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남자로서 한 걸음만 더 움직여주면 좋지 않겠나?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까봐 우리도 반대를 했던 걸세. 그때는 울상지으며 애원하더구먼. 이제야 마음 바뀌면 내 마음은 어떻겠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이지만 소연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자네 행동들이 모두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걸 잊지 말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게. 알겠나? 아빠의 언성 높인 목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시댁에 들어가 분가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그걸 듣게 된 시모는 예상대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눈빛을 보내면서 한숨을 내쉬더니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길래 이런 식으론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랑 소연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몸도 괜찮아지셨잖아요. 도련님도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저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분가할게요. 뭐라고? 내가 뭐 어쨌길래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함께 사는 공간에서 너는 놀고 먹기만 하겠다는 말이야? 어디서 지금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나는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가 허락할 수 없다. 시모는 저와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멀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도련님은 갑자기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집안인지 하나같이 저를 무시하고 있는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시더니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소연이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셨고, 나가려면 저 혼자 짐 싸서 가라고 창고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신 뒤 제 앞으로 던지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소연이를 들어올려 품에 안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대처도 못한 채 방문을 두드리며 제 딸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짐 싸서 나가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고. 너는 어차피 경제 능력이 없어서 애는 우리가 돌봐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당장 해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거라.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시집살이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려 들어? 나도 매사에 불만만 가득한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고 2번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어떻게 된 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세요? 제가 이 집 하인도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굳은 일은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한계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당장 소연이 돌려주세요. 그렇게는 못한다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 맨몸으로 내쫓기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던지 그냥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살던지.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집에서 묵묵히 집안 살림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 꼭 일을 크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니?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간 방 안에서 아이가 칭얼거리며 울고 있길래 불안해지는 마음은 극에 달했고 그걸 빌미로 시모는 저에게 종이 한 장과 펜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펜을 들고 받아 적으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시 소연이는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시길래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혼을 입 밖으로 꺼낸다면 소연이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모를 바라보며 멀뚱히 서 있는데 방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불안한 마음과 조급함 때문에 서둘러 울고 있는 소연이를 품에 안으려 시모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고 말았네요. 멍청한 행동이라는 거 알지만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었죠.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제서야 제 딸 소연이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보다 남편을 향한 분노가 더 크게 다가올 정도로 제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모는 제가 작성한 각서 내용을 들어 저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방 안에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소연이는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며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는 각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각방을 사용하면서 거의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양심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는 전보다 힘은 덜 들었습니다. 시모도 계속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건 싫었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처리했고 남편 또한 저와 말은 안 했지만 눈치 보면서 묵묵히 뒤에서 일손을 조금씩 도와주긴 했었네요. 아무래도 저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보다 느슨하게 일을 시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일도 많은 거야. 서로가 적응하고 손발 맞춰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저번에 모질게 했던 말들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만큼 나도 시애미로서 서운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은 것 같지만 어른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 너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함께 지내는데도 마음이 좋지 않더구나. 그래서 은영이 네가 없을 때 내 아들들에게 얘기했다. 조금 귀찮고 하기 싫은 일거리들이 있어도 가사노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주라고.
그래야 우리 모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다. 너도 느꼈겠지만 내 아들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서로 기분 풀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지내보자. 한번 엮인 인생 잘 풀어나가면 언젠가 좋은 날 오지 않겠니? 나도 못된 시애미는 되고 싶지 않단다. 결혼 이후 처음 들어보는 시모의 따뜻한 말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간 너무 서러웠던 건지 훅 들어온 시모의 변화된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어색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네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시모의 독설만 귀가 따갑도록 듣다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온 시모의 따뜻한 말에 굳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지 시모의 생각을 알 수 없어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는 없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음 따뜻해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이 정도면 함께 살만하겠다 생각하던 순간 누가 왔는지 현관문 앞이 시끄러웠어요. 아이고 잘 왔다. 오느라 힘들었지? 배고플 텐데 일단 우리 저녁부터 먹자꾸나. 기다리느라 우리도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이쁘고 청순하게 생겼네. 딱 봐도 둘이 천생연분이다. 얼른 들어와 앉거라. 시모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잘해줬던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를 살살 구슬려 이용해 먹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따뜻한 말을 늘어놓았던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시모는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돌려서 말씀하셨던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에게 화가 난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급하게 저한테 달려오셔선 나중에 다 설명하겠다며 벌어진 상황을 일단 정리하고 싶어 하시길래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인사하러 온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모두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렇게 여자가 없니? 어떻게 데리고 와도 저런 콜빈 여자를 데려온 거야? 첫인상을 봤을 땐 상당히 지적이고 집안도 좋은 줄 알았는데 입 열자마자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다니까. 주변에 제대로 된 여자는 없는 거니? 나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다고요. 엄마 그런데 나 결혼 꼭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한데.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당연히 결혼해야지. 엄마한테 손자 안겨주지 않을 거야? 은영이 쟤는 더 이상 자식 낳을 마음도 없는 것 같으니까 네가 대신 태를 이어야 할 거 아니니? 다음번엔 제발 정상적인 며느리감 부탁한다. 그리고 은영아, 너한텐 미안하게 됐다. 그냥 얘기하면 불만만 늘어놓을 것 같아서 너 달래면서 이용하려고 꿀 좀 팔린 얘기 했는데 나도 어찌나 손이 오글거리던지 내 성격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음식 신경 써줘서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에도 부탁한다. 뭘 그렇게 쳐다봐? 나도 너만 일 시켜 먹는 거 미안해서 어느 정도 도와줬잖니. 그러니까 표정 풀거라.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란다. 엄마, 식사 벌써 끝나셨어요?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 많은데 술이나 같이 한잔 해요. 전부 다 안주거리들이던데.
남편은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련님과 주방으로 들어갔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삶이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정해준 룰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도련님이 담당했던 설거지와 음식물까지 전부 다 처리해 줬어요. 그렇게 본인들 방으로 들어간 이후 거실에 놓인 먹다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끝이 나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도련님은 몇 번이나 며느리감을 데려왔지만 시모는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 불만을 늘어놓으셨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결혼 10년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맞춰가며 살다 보니 그냥저냥 살게 되더라고요. 한 해가 달라질수록 서로가 몸에 적응돼서 그런지 시모가 정해준 역할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면서 서로가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는 날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댁 식구들에 대한 감정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냥 이대로 제 딸 소연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댁과의 인연도 끊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꾹 참고 싶었어요. 어느새 9살이 된 소연이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애교가 많았습니다. 화목해진 가정 환경도 소연이가 한몫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제 딸이 옷깃을 잡으며 어디로 좀 가자고 하길래 따라가 보니 처음 보게 된 모습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가 시모를 끌어당겼어요. 눈에 초점이 없으시길래 정신 차리시라고 시모의 양 어깨를 잡고 앞뒤로 몇 차례 흔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으셨는지 저를 바라보고 하들짝 놀라셨습니다. 시모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 치매라는 걸 처음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하다 싶은 행동들을 보이긴 했었지만 예전부터 건망증이 워낙 심하셔서 버릇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치매 초기였고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살다가 어느새 진행이 꽤 되어버린 것 같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시죠? 방금 베란다에 매달리셔서 세상 떠나신 아버님 따라간다고 넘어가려 하셨잖아요. 소연이가 발견해서 저를 불렀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요. 내가 정말 그랬다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작은 아들이 베란다에 매달려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칠 때 뭔가 이상했는데 시애미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다.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게 되신 순간부터 베란다에 자물쇠를 걸어 잠가야 할 것 같다며 사고를 예방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베란다 창문을 열지 못하게 자물쇠를 사오라며 연락을 하셨네요. 그때부터 반복되는 치매 현상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도련님과 남편은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며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봤을 땐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안 좋아지신 게 확실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한 귀로 흘려들었고 시모 연세가 많지 않으셔서 치매 증상이 빠르게 오지 않을 거라는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들어오니 얼마나 심각한지 뭘 알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도련님과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지 며칠 전부터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 도련님이 동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벌써 건물 인테리어까지 전부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국에 음식 장사를 하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배달 주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노리고 저녁 술 안주를 파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기성품 족발을 그냥 판매할 물량을 받아 남겨먹는 식의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둘 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장사를 주변에서 대박났다는 소문 몇 마디 듣고 시모와 저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이 창업을 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익만 잘 벌어오면 상관은 없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얼마 가지 않아 계속해서 적자만 보고 있었죠. 그 이유는 족발이 기성품이라 맛이 떨어진다는 음식 평가 때문에 결국 판매하는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졌지만 입이 까다로운 고객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족발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급하게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돈? 내가 너희 줄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가 가진 건 너희 아빠가 남겨둔 이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리고 엄마가 돈을 탔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엄마한테 손 벌리면 되겠니? 도대체가 말이야. 나이가 몇 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엄마, 저희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아빠가 떠나셨을 때 엄마한테 넘겨준 재산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현금으로 3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것도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를 5천만 원씩 묶음으로 보관하고 계셨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이리저리 흥청망청 쓰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설마 어디에 두셨는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시모는 치매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경악을 했고 시모의 방 안에 들어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찾아봤지만 현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도련님은 허탈감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 또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하는 장사를 그만두라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도련님은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털어서 마련했던 거고 생각보다 욕심이 많던 두 사람은 홀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터라 비교적 넓은 평수의 식당을 계약했기 때문에 월세만으로도 벅차게 되었죠. 남편은 정신 나갔는지 저희 부모님께도 손을 벌리려 하길래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련님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키려 데려왔어요. 저도 올 때마다 음식하는 거 힘들어서 아예 손을 떼니 다음부터는 그냥 데려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데려온 여자가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모르고 있는지 도련님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락가락하던 시모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바로 결혼을 허락하게 되셨고 시간의 여유도 없이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던지라 서두르려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동서가 자진해서 시댁에 들어와 살고 싶다며 시모에게 점수를 따고 싶은지 과한 의욕의 모습을 보이길래 당황스러웠지만 본인이 선택한 길 제가 뒤에서 조언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알게 모르게 저를 싫어하는 눈빛과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왔고
제 자리를 동서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집안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기라 참 한심해 보였어요. 무엇을 위해 발버둥 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시몬은 모두가 거실에 모였을 때 저에겐 한 번도 없던 선물을 동서에게는 주었습니다. 둘이서 지내는 게 신혼방에 침대가 너무 작다며 고급 침대를 맞춤 주문으로 제작을 해둔 상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하인 노릇했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상당히 억울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만을 제기했어요. 얘들은 신혼이잖니. 그런데 너희는 지금까지 각방 쓰고 있는데 뭐하러 침대를 들여오냐? 돈만 아깝지. 저는 소연이랑 같이 자는데 지금 침대는 1인용이라 너무 좁다고요. 저희 방에도 하나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질투나셨나 보다. 갑자기 저에게 위기감 느끼셨어요? 이런 걸로 불만을 털어놓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동서는 빠져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끼어드는 거야? 지금 둘이 신혼이라 마냥 좋지? 그렇게 쏟아지는 깨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어머님, 저희 방에도 침대 큰 걸로 하나 놔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이런 거 신경 써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도 네가 이런 걸로 잔소리 늘어놓을 줄 알았다. 그래서 내 방에도 새 걸로 하나 들여놓는 김에 남는 매트리스 너한테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 내 방에 있는 거 가지고 가면 되겠네. 언제부터 사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으니 너랑 소연이 같이 쓰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다. 그럼 얘기 끝났으니 나는 일어나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당황했고 몇십 년 동안 사용하셨던 매트리스를 저에게 넘겨준다는 말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주문한 침대가 도착을 했는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를 골려주려고 시모방에 있는 매트리스를 자기가 꺼내주겠다며 자진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었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았는데 그날 시모와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썩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각서 내용 생각 안 나냐고 저에게 겁을 주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었죠. 경제 능력을 상실한 남편보다 제 곁에 있는 게 더 안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두 귀를 닫은 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락가락하던 시모는 짐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잘 가라며 막내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 이상은 제가 필요 없다고 갑자기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써먹을 만큼 이용했다는 듯이 용달차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곤 잠시 뒤 10년 동안 살면서 쌓이게 된 저희 짐들을 전부 다 용달차에 실었습니다. 시모는 갈 때 확실하게 가라며 다음날 이혼 도장까지 찍으라며 10년간 묵어있던 게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날아갈 것처럼 좋아하셨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준 선물인데 저건 가져가야 하지 않겠소? 우리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지. 이혼한다고 난리치며 떠나가는 길에 선물까지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고맙습니다 하고 챙겨가도록 해. 저기요 기사님, 저기 낡아 빠진 매트리스도 실어주시고요. 목적지는 저 여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 두 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지? 나 또한 소연이만 아니었어도 지금까지 버티지도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랑 소연이 찾지 마. 그리고 내일 당장 이혼 도장 찍으러 나와. 알겠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 딸의 손을 잡고 용달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꽤 많은 짐들이 있었지만 기사님의 도움으로 전부 다 친정집에 드릴 수 있었네요.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선물이라고 건네준 폐 매트리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물어보시는 기사님이 일단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지만 워낙 낡은 매트리스라 폐기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길래 친정집에도 매트리스는 깔려 있어서 폐기 처분하겠다고 얘기하려던 순간 매트리스 모서리에 일자로 찢어진 틈이 보이길래 뭔가 싶어 그 안을 봤는데 투명 비닐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게 느껴져 일단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아빠를 불러 시모의 매트리스를 집으로 들여왔어요. 대충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신 부모님께선 왜 낡아 빠진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냐고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지만 매트리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도움을 받아 매트리스를 둘로 나누는 순간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찾고 있던 시모가 가지고 계신 3억이 저에게 들어온 거였죠. 치매로 인해 오래전에 침대 매트리스 안에 숨겨놓은 걸 까맣게 잊고 사시면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어요. 너무 큰 돈이 순식간에 들어온 터라 손발이 떨리고 있었죠. 부모님께선 시댁에 연락해서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그동안 제가 하인처럼 일했던 10년과 그동안 겪었던 수모들을 생각하니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에게 선물로 건네줬기 때문에 더더욱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 앞에 3억의 현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가정법원에서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가진 것도 없는 놈에게 재산 분할 받을 것도 없어 소연히 양육비만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났고 남편과는 2번 다시 엮이지 않아도 될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잘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우린 볼일 없는 걸로 아는데 무슨 일이야? 소연이 지금 자고 있어. 친자 포기각서 사인한 건 당신이잖아.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나갈 때 매트리스 가져갔잖아. 얼마 전에 엄마가 거기에 3억의 돈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너무 오락가락 하셔서 그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있었다고 얘기한 적도 몇 번 있어서 아무래도 제대로 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혹시 당신 우리 엄마가 준 매트리스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 집안에 절실히 필요하거든. 빚도 많이 생겨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 쓰레기를 왜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당연히 그날 폐기 처분했지. 이런 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겠어. 남편은 저를 계속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끝까지 발뺌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를 오게 된 상태입니다.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만났을 때 알게 된 소식은 시모의 치매가 너무 심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네요.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돈을 제가 전부 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만 입 닫고 있으면 3억은 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 손에 그 사람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